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OT 삼아서 여러분에게 각 단원별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중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언어와 국어, 현대문고의 첫 단원에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첫 단원을 보니까 언어 일반에서 언어의 정의가 먼저 나와주고 있네요. 언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재 칠판에 쓰여 있네요. 뭐라고? 형식과 의미의 결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식이란 음성,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소리를 음성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기타 모든 자연계의 소리를 음향이라고 합니다. 이때 음성과 음향은 다르죠. 다 이어서 음이란 무엇이냐? 사상과 감정이야. 철수야 이리와 이거 철수 이리와 이건 다르죠. 왜냐하면 철수와 이리와 이건 의미의 전달이고 그에게 명령하는 꼴이지만은 철수 이리와 화났죠. 감정이 실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상과 정서의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언어의 내용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 교재에는 언어라고 하는 걸 좀 구분 좀 해야 돼.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냐? 특히 언어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둘로 나눠놨죠. 그쵸? 거기 표에 보이죠? 그런데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말하기와 듣기가 있고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쓰기가 있고 읽기가 있대. 이랬을 때 말하기와 쓰기를 가르쳐 우리는 뭐라 하죠?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듣기와 읽기가 있는데 듣기와 읽기를 묶어서 뭐라 하죠? 남을 이해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 책 날개를 보세요. 책 날개를 봤더니 음성과 문자를 뭐라고 써놨어? 언어 기호다. 언어 기호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언어 활동의 4대 영역이다. 그러면 나와 남이란 무엇이냐? 바로 언어의 내용이에요. 사상과 정서야. 그러면은 표현과 이해는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어 기능이야. 자, 음성과 문자는 언어 기호라고 하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가르쳐. 우리는 언어 활동의 4대 영역이라고 하며 나와 남이란 화자의 사상과 감정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야. 표현과 이해는 언어 기능이야. 자,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언어의 형식과 의미,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이걸 가지고 언어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언어란 무엇이냐? 나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는 일종의 기호체계를 언어라고 하자. 언어가 뭐라고요? 언어란 다른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의 일종의 기호체계를 언어라고 하자.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책 날개에 나오는 말들을 밑줄을 쫙 그어서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다음 언어 일반성 나오네. 언어 일반성에 별표가 2개 되어 있네요. 왜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꼭 나오니까. 언어 일반성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다면 바로 거기 나오는 언어의 일반성이다. 언어 일반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다면 바로 여기 나오는 언어의 일반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왔죠? 소유성, 양면성, 자율성, 사회성, 역사성, 그리고 불연속성. 또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창조성, 체계성, 추상성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언어의 소유성이란 무엇이냐? 언어의 소유성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호모 파베르. 인간은 도구적 인간이야. 호모로코인스 언어적 인간이야.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게 바로 소유성입니다. 유인원 있죠. 침팬지, 원숭이, 고릴라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 이런 유인원도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있긴 하지만은 인간의 언어에 비해서 그 소유가 아주 작고 그저 감탄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났어. 기뻐. 이 정도 감정만 전달할 수 있대. 그런 본질적 의미의 언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언어의 양면성이야. 아까 했죠? 뭐지? 이거야.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야. 그런데 언어의 일반성이란 무엇이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독일어 등등이 갖는 공통된 특성을 우리는 언어의 일반성이라고 하죠. 일반적이란 뭐야? 보편성, 사회성이야.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 하고 찾아보는 것을 우리는 언어의 일반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전 여기 다 한꺼번에 몽뚱그려서 봐볼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점 6면체를 한번 그려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바로 앞 페이지에 나오는 소유성과 양면성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의성 또는 뭐라고 써 나와? 이무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 형식과 내용은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 왜 여기 나오는 붉은 것을 우리는 꽃이라고 부르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처음부터 갖지 않아야 한다. 언어 형식과 내용에는 어떤 불가결한 관계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언어 형식과 내용의 관계는 대단히 의무적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언어의 자율성이야. 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농담을 해. 이게 뭐냐? 해야 해. 근데 이게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냐? 하고 묻는데 일단 이걸 보통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걸 고유명사라고 안 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도 달도 별도 금성도 전부 별이야. 단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죠? 달. 가장 밝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태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별이에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특수한 우리 지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해, 달하고 이름을 붙이는 게 불과해. 자연의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해를 해라고 부르지? 거기다 의문은 처음부터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일반성이다. 언어의 자율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어의 자율성이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야.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주고 있지만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동일한 의미에 대한 각 언어의 다른 형식이 있다. 의미와 같다고 해서 모두 형식이 같다는 건 아니야. 자,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여기에 이렇게 있어. 이게 움직여. 이게 움직이면 한국에서 뭐라 그래? 가다 그래.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고 그래. 중국에서 뭐라 그래? 거 그래. 독일에서 뭐라 그래? 겐 그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다와 고와 거와 하나 더 쓸까요? 독일어에서 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의미가 무슨 의미야? 모두 이러한 의미야. 그러나 뜻은 같은데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바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류가 하나 있어요. 생선인가? 어류가 하나 있어. 근데 어류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렁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라도에서는 멍게라고 불러. 멍게와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우렁생이가 표준어고 멍게가 전라도 방언인데 이 멍게가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지고 지금은 멍게와 우렁생이를 둘 다 표준어로 본다. 복수 표준어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도 같은 언어 사이에서도 동일한 언어 사이에서도 어느 쪽은 멍게, 어느 쪽은 우렁생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이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언어의 똑같은 사물을 나타내는 것, 똑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도 각 언어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언어 형식과 내용의 변천은 별개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국사에서 말입니다. 군사제도 변천사, 토지제도 변천 하면은 역사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상 쓸 때 여기에 저는 이렇게 써요. 변화란 말이 있는데 이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지? 변동이 있고 변천이 있다. 변천이란 사회적이다.
죄송합니다. 변동이란 사회적이다. 변체란 역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체란 말이 붙으면 역사성을 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형식이 변한다고 해서 내용이 변해야 한다든지 내용이 변한다고 해서 형식이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리다란 말이 있지만은 어리다란 말이 15세기에는 뭐죠? 어리석다의 뜻으로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뭘로 쓰고 있어?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썼어요. 타시하게에서 글자의 형식은 오늘날에도 어리다란 말은 있어. 그러나 의미가 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의 변화만 있고 형식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세기에 어떤 말이 있었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식의 단어가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 좀 변했네. 형식이 변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나온 젊다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어리다야.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들. 어린애들이야. 근데 오늘날에 젊다는 상대적이에요. 이건 절대적 개념이지만은 오늘날의 젊다는 상대적이야. 저는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젊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젊죠? 그래서 젊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뀌었지만은 15세기에는 절대적 개념으로서 나이 어린 애들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이건 뭐죠? 형식도 변하고 의미도 변한 경우다. 좀 쓰기가 그런데 대체로 뭐죠? 청장년을 의미할 때 우리가 젊다란 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 했을 때. 그쵸? 이건 형식도 변하고 내용도 변한 경우다. 그런데 또는 내용은 또는 말입니다. 글자 모양만 변하고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쓸래. 이렇게 그냥 쓸래요? 사랑하다란 말이 있는데 이때 사랑하다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5세기는 무슨 뜻이었어? 생각하다의 뜻이었어. 그러나 오늘날은 남녀 간의 사랑을 포함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모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죠? 한자를 쓰는 게 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자 모양 그대로 있지만 의미가 변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글자가 변한다고 해서, 즉 형식이 변한다고 해서 의미도 변한다든지 의미가 변한다고 해서 형식이 변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교재로 보니까 네 번째 뭐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언어의 사회성이 있습니다. 계약성이야.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언어에 대한 형식과 내용의 결합을 주관적으로 변개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야. 농담 하나 할까요? 여기에 누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나가 있고 여기에 우리 어머니가 있고 여기에 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오늘 아침에 어머니 저 10,000원만 주세요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야. 엊그제도 책 사간다고 돈 타고 엊그제 돈 까먹더니 또 주라 그러냐 해서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욕을 먹고 가만히 서 있었어. 왜냐하면 욕이 끝나면 돈을 주더라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욕만 하고 돈을 안 줘버렸어요. 나는 빈털터로 친구를 만나러 갔지. 친구에게 말이야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 욕만 하고 돈도 주지 않는 우리 어머니한테 앞으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 앞으로 나는 우리 어머니를 여보 그러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우리 여보한테 10,000원만 주라고 했더니 말이야. 했을 때 나의 친구는 여보란 말을 우리 집사람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라고 전달했는데 친구는 집사람으로 이해를 하게 돼.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결합을 자의적으로 파괴하면은 언어 전달과 이해 기능을 한 개인이 박탈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언어에 대한 형식과 내용의 결합을 주관적으로 변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먹는 것은 밥이지 법이 아니다. 근데 밥을 법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어의 사회성이다. 그쵸? 자,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5번째 언어의 역사성이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신생성장 사멸합니다.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기존에 있던 단어가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가 하면은 전혀 없었던 단어가 새로운 사물의 발견과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아,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휴대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오죠. 언어, 생성, 인공위성, 지하철, 컴퓨터 이런 단어는 새로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이야. 형식이 변한 경우도 있고 내용이 변한 경우도 있다. 물론 형식과 내용이 동시에 변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력거꾼, 이런 단어 없어졌어요. 이러한 직업이 없어지면서 인력거꾼이라는 단어도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기존에 있던 단어가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는데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약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언어를 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해서 아니 글자예요. 여기 나오는 이 글자는 슈리 바꿀력 하고 있습니다. 불력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뭐라고? 언어의 불역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반하여 이건 언어의 뭐라 하죠? 이번에는 가역성이다. 언어는 신생성장 사멸한다. 언어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게 불역성, 변할 수 있다는 게 가역성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언어의 객관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의 객관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한자를 한번 쓸 거예요. 썼다가 지워버릴 건데 보세요. 여기에 이런 글자를 써서 그렇죠? 심형래 심자야. 심청이 심자야.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이런 글자를 썼어요. 그런데 이걸 15세기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세요. 성씨할 때 성심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라앉을 침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15세기에 이걸 뭐라고 읽었어? 김체라고 읽었을 것이다. 윤희야 김치 냉장고 여기서 나온 거야. 이 김체가 뭘로 왔죠? 침체를 거쳐서 이것이 침치를 거쳐서 뭘로 왔어요? 여러분 제가 먹는 김치란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런데 중종 22년에 최서진의 훈몽자유라는 책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게 한 한자 학습서였습니다. 중종 때 16세기네. 그런데 거기에 D란 말이 나와요. 이 D란 말이 뭘로 왔지? 뒤로 오고 이 D가 뒤로 오고 이것이 뒤로 와. 지금도 오이지, 묵은지 이런 말을 써요. D란 말은 여기서 왔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5세기에 김체라는 말과 D란 말은 분명히 함께 쓰였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낱말은 어떤 낱말이 보다 널리 사용될 것이냐고 상호 경쟁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이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결합을 어느 것이 택하게 되냐.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경쟁 관계에 있다가 결국은 김체가 승리하고 D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가 널리 쓰이고 우리말이 죽는 셈이야. 그래서 김치란 말만 남게 되었고 이 D는 전라 방언화되어서 지금도 묵은지, 짠지, 오이지, 짓거리, 짓국 이런 식으로 전라 방언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단어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건 15세기지 이건 15세기부터 16세기를 쓰였고 그 다음에 김치란 말은 국외만상이 나타났으니까 임난 이후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래아우 혼란이 나타난 것도 18세기죠. 그러니까 김치야. 현대 국어에서 역국외만상이 나타나면서 김치란 말이 생겨났거든. 그러므로 이건 뭐야? 언어의 역사성이야. 이건 뭐죠? 언어의 사회성이야.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은 늘 붙어 다닌다. 그래서 묶어서 언어의 객관성이라고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하려는. 자,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 맨 하단에 불연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네. 여기다 쓸래요. 이번엔 불연속성이야.
분절성이야.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현실 세계는 연속적이다. 그러나 언어 세계는 불연속적이다. 현실 세계는 연속적이다. 그러나 언어 세계는 불연속적이다. 말 이상합니까? 자,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 봄과 가을은 거의 없어요. 여름과 겨울이 엄청 긴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봄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시작합니까? 몇 초부터 시작합니까? 가을은 말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입니까? 그걸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뱀이 한 마리 있어. 여기에 뱀이 돼 뱀을 갖다가 어떻게? 몸통, 꼬리, 머리 부분 나눠봐라. 못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부를 머리, 허리, 다리하고 나누지만은 사실은 나눈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파란색, 그린이라고 불리는 파란색과 녹색과 초록색을 구분하면 잘 못합니다. 그게 엄청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현실 세계는 말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을 나누려고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회색이라는 색깔이 있는데 회색이라는 색깔도 말입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 있고 아주 밝은 회색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회색이라고 통칭해버립니다. 뭐죠? 분절성 때문이야. 언어의 분절성 때문이다. 현실 세계는 연속적이야. 우리 신체부를 머리, 허리, 다리로 나오지만 허리가 어디까지가 허리냐 하면 상당히 애매하죠.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 우리가 불연속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나오는 게 뭐냐? 언어의 창조성이야. 오늘 우리가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지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르면 우리는 무한대적으로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야. 거기 보면은 끊임없이 새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무한히 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 그런 거 하면은 생각해봅시다. 용이라는 단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봉황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뿐만 아니라 이데아, 이상 이런 말 쓰지만은 이거 너무 관념적이지 않아? 이런 말 써요. 관념적으로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 못합니다. 사람들. 왜냐하면은 우리는 형태가 없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이번엔 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니까 7번째 이번에 언어의 체계성이 나왔네. 언어의 체계성. 언어의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뭐라 하죠? 칠판을 좀 쪼여서 선조성 또는 뭐라 합니까? 문법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밥을 먹을게, 너는 라면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밥을 먹을게, 넌 라면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아. 근데 말입니다. 너는 라면을 먹어라, 나는 밥을 먹을게.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이라는 말은 대조 의미를 갖거든. 학교는 안 가니? 너는 안 가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넌 안 간 거야. 그치? 밥은 안 먹니? 다른 건 다 먹었는데 밥은 안 먹는다는 뜻이야. 대조의 의미가 있어. 그러므로 너는 라면 먹어라, 나는 라면 먹을게. 이런 식의 말은 국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문법 체계가 안 맞아. 우리 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정해져 있고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으로 나타나도록 정해져 있거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언어의 체계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 이어서 8번째 언어의 추상성이야. 이번엔 뭐죠? 개념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뭐가 있어? 침대가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장롱이 있어. 뭐가 있어요? 식탁이 있어. 그러면 침대와 장롱과 식탁을 모두 모아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가구야. 가구.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가구라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존재해? 식탁, 침대, 장롱은 존재해.
공통된 속성을 가진 것끼리 묶어놓는 것을 뭐라 그래? 언어의 추상성이라고 한다. 우리 교재에 뭐가 나와? 진달래, 장미, 국화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의 공통된 속성이 뭐냐? 꽃이다. 꽃이다. 그러면은 우리 교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지? 여기에 장미가 있고 써볼게요. 국화가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나? 장미 있고 국화 있고 뭐 꽃이 하나 생각나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개나리가 있네. 개나리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묶어가지고 우리가 꽃이라고 한다. 이렇게 묶었단 말이야. 여기 엉뚱하게 소나무가 나왔어. 그러면 소나무와 꽃의 공통된 특성을 묶으면 뭐라 그래? 우리가 식물 이란단 말이야. 타시아에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묶어가는 것을 우리는 언어의 추상화 또는 뭐라 하지? 추상성 또는 뭐라고? 개념화라고 한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보고자 하는 소위 언어의 일반성이에요. 첫 번째 나왔던 언어의 소유성과 언어의 양면성은 제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건너뛰었고요. 만약에 언어 일반성이 시험에 나온다면은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체계성, 추상성, 창조성, 불연속성 중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무조건 언어의 자의성이야.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무조건 언어의 자의성이다. 언어의 형식과 내용은 전혀 불가운의 관계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하고 아는 게 뭐 있어? 동의어, 유의어, 이의어.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의미론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어의 자율성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언어의 자율성에 의해서 언어의 추상성, 언어의 불연속성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전에는 사회성과 역사성이 시험에 잘 나왔으나 오늘날에는 자율성, 불연속성, 추상성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 꼭 알아두십시오. 꼭 알아두셔요. 언어의 자율성 특히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 그리했을 때 우리가 언어의 일반성, 그러니까 각국의 언어가 갖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잡아놓은 것이 바로 이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쭉 한번 살펴보시고 이어서 잠시 우리 교재에 책 날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언어의 역사성 있죠? 5번 언어의 역사성 보세요. 언어의 역사성 옆에 있는 다음 글에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소리와 의미 사이에 형식이죠? 내용이죠. 의미 사이에 어떠한 필연적 관계가 없다. 여기까지만 봐도 언어의 자율성이야 답이. 여기까지만 봐도 언어의 자율성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부연이야. 코를 코라고 하고 가슴을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결합이다. 코를 가슴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도 없고 가슴을 코나 엉덩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언어 형태가 되는 불가분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이리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언어의 분절성은 심심찮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이어서 이번에는 언어 기능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쵸? 이번에는 세 번째 언어 기능이다.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언어의 유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목적이 없는 언어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적이 없는 언어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언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언어의 목적의 첫 번째 뭐가 나오지? 표현적 기능이 나와요. 뭐라고 우리 교재에 써 있습니까? 설명의 언어형이다. 그러면 설명이란 무엇이냐?
상대가 잘 몰라. 그러므로 정보 전달과 이해가 목적이야.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가 그걸 이해하게 만든 것이 설명이야. 그래서 이걸 가르쳐 뭐라 하죠? 정보적 기능. 맞죠? 이어서 인지적 기능. 이런 식의 말도 같이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 1번. 말하는 사람하고 사실적 판단. 이걸 중시하는 것, 사실적 판단. 이걸 중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자, 그리했을 때,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됐습니까? 이건 사실이죠? 이건 사실이야.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이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두 번째. 듣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태도야. 어서 출발하시죠인데 1번은 사실인데 비해서 2번은 뭐야? 요청이야. 요청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요청이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건 뭐야? 요구야, 요구. 요청은 아랫사람이 이루어야 간절히 청하는 거야. 요구는 명령이야. 그렇죠? 이건 요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시대상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야. 이 책은 참 재미있다. 뭐죠? 느낌이야. 네 번째.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실성 여부야.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네 번째 뭐야? 추측이야. 그래서 사실, 요청, 느낌, 추측이 들어가 있는 건 뭐죠? 표현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 두 번째, 표출적 기능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표현적 기능에 반하여 표출적 기능이란 무엇이냐? 본능적 언어이야. 집에 들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어이쿠, 엄마야! 하는 건 전부 다 본능적 언어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하겠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본능적 언어이야.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달을 보고 있길래 달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뭐라 하냐? 와, 달 밝다. 이건 감탄이에요. 놀람, 느낌, 감탄의 표출적 기능이야. 내가 우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 밖에 달 밝니? 예, 달 밝아요. 이건 표현적 기능이야.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 다음. 이 세 번째, 뭐가 나왔어? 기량적 기능이 나왔어. 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설득의 언어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설득이란 무엇이냐? 명령과 금지와 이번엔 요구요. 그래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설득이야. 명령과 금지와 요구의 언어를 이용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여기 나온 기령적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수야, 내일 10시에 만나자. 10시까지 나와. 이건 뭐지? 명령의 기능이야. 명령과 금지와 요구의 언어이다. 거기 봐봐. 어서 학교에 가거라. 이건 명령이야. 그런데 우리가 철수야, 너 어서 가거라. 이건 개인적 차원이지만은 명령과 금지와 요구란 참 많아요. 뭐가 있어? 사람을 죽인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 뭐야? 명령과 금지야.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명령과 금지야. 그런가 하면 광고, 그 물건을 사달라는 뭐죠? 동의를 구한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야. 우리 물건 사줘야 돼. 그치? 그런가 하면 뭐죠? 선거, 구호, 전부 기능적이야. 그래서 열어보시면 표현적 기능의 설명의 언어형이, 이건 기능적 기능은 설득의 언어형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감화적 또는 뭐라 하죠? 환기적 기능이란 말을 써요. 상대를 감동시켜서
나의 주장을 동의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이 말이 비슷해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령적 기능입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아까도 좀 전에도 설명됐지만 요구와 요청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출두 요구서야. 요구서야. 조직이 개인에게 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요구야. 요청은 아랫사람이 이해 또는 뭐죠? 개인이 조직이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 요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청의 언어의 기능은 표현적 기능, 요구의 언어의 기능은 기령적 기능 이렇게 구분하다. 헷갈릴 수 있어요. 다 이어서 이번엔 네 번째 뭐가 나왔어? 신교적 기능이야. 저는 이걸 뭐라 하냐? 의례적이다. 의례적 언어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야. 야, 너 안 보면 살 많이 빠졌다? 그냥 해본 소리야. 우리 언제 만나 술 한잔해? 그냥 해본 소리야.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진짜 밤새 안녕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례대로 하는 말들이 있죠.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신교적입니다. 철수가 학교에서 오고 있어요. 철수야, 오늘 너무 덥지? 너무 춥지? 하는 것은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교적 기능, 신교적 기능에 불과하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 하지? 의례적이다. 뭐라고요? 그냥 사교적 언어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 이어서 5번 보세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야. 이렇게 쓰래. 다섯 번째 뭐가 있어?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인데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15세기의 음악과 미술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뭐야? 언어를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음성 언어에서 구현되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구현되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습니다. 음성 언어에 의해서 구전되던 문자 언어에서 기록되었던 관계없이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이 바로 뭐예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 이랍니다. 보존하고 보존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지.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관어적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미적 기능이 먼저 나오는 거다. 미적 기능인데 미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문학의 표현 수단이야. 그렇죠? 이어서 뭐죠? 문학의 표현 수단이 함축적 의미를 갖는 언어라는 점에서 틀림이 없을 것이고 이것만 좀 설명해 볼래. 전달의 형성. 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야생약,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어. 실은 이 앞에 있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야. 단지 여기나 이 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사적 대꾸를 세워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전달을 좀 쉽게 하려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문장 써볼게요. 순이와 강아지가 길을 간다. 이런 문장 있나?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 문장을 바꿔볼게. 순이와 강아지가 길을 간다. 맞죠? 이번엔 바꿔봐. 강아지와 순이가 길을 간다. 말 이상하죠? 이번에는 순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 같아. 근데 말을 바꿔보니까 강아지가 순이 데리고 산책하는 것 같아. 앞에 짧은 게 오는 게, 짧은 단어가 오는 게 훨씬 편해요. 여기다 쓸게요. 나에 대한 그의 평가는 냉혹했다. 이 문장하고 그 나에 대한 평가는 같은 문장이야.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훨씬 말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쉬운 거 있지. 나에 대한 그의 평가. 근데 그 나에 대한 평가 말이 훨씬 어렵죠. 왜? 이어절을 건너뛰어야 되거든. 그리고 다음에 이어절 단어를 쓰셔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전달을 쉽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전달의 용이성의 문제예요. 그죠? 이게 미적 기능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어적 기능이야. 영어 독해를 보시면 알아. 언어를 통한 언어의 해석 기능을 우리는 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우리가, 희곡이란 무엇이냐? 연극의 대본으로서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의 갈등과 대립을 다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 나오는 언어의 일반성과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고요.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국어, 언어란 무엇이냐, 국어란 무엇이냐를 가지고 다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